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검은 월요일 코스피 5천 무너져. 어제 정말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어제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어제 지난주에만 해도 우리가 코스닥 1천 달성했다 그러고 코스피도 5,200 달성했다 그러고 정말 좋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하루에만 코스피는 5.26% 급락하면서 4,949.67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5천선이 무너진 거죠. 예. 이 5천선이 무너진 거는 4거래일 만이라고 하고요. 장 초반부터 좀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1.9% 하락해서 출발한 뒤에 곧바로 5천선이 깨졌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막 쏟아내면서 장중 한때 4,933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예. 낙폭이 커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상황이 비슷했는데 4.4% 하락한 1,098선에 마감하면서 1,100선이 무너졌고요. 이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우리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었잖아요. 근데 이 대형주들이 6에서 8%가 빠졌고요. 뭐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방산까지 뭐 업종 전반이 좀 일제히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 사실 5% 이상 지수가 이건 폭락이를 대폭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연구소에서도 어제 좀 다루긴 했는데 미국의 연준 의장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 네. 이게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그러니까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것이 이제 배경으로 꼽히는데 어제 저희 연구소에서도 매파냐, 뭐 비둘기파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이제 매파로 좀 분류된다, 이런 통화 긴축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좀 전망을 좌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고 유동성도 축소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좀 회피 심리가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 오르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현상도 있었잖아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구조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유동성에 좀 민감도가 큰 시장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빨리 안 내릴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나오자 이제 외국인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간 시장으로 지금 한국 코스피가 꼽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제 그리고 코스피가 사실 최근에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 점도 이제 작용을 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어제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긴 했었어요. 뭐 일본, 대만, 홍콩 다 떨어지긴 했는데 이 시장들은 1에서 2%대 하락되었으면 우리는 5%대지 크게 급락을 한 것도 이제 최근에 상승세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네. 뭐 가장 지수 중에는 가장 많이 올랐다 이랬으니까 이미 번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도 많이 뺐다, 이렇게 또 해석이 있군요. 네. 예. 박순봉 기자. 네, 정말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 하락은 사실은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가 8개월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코스피 5천을 걸었고 그랬는데 코스피 2천대에서부터 5천까지 8개월 만에 달성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두들 다 굉장히 빨리 올랐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예측을 했지만 다만 어제는 충분히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게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생각보다는 더 강했다, 하락세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워시를 지명을 하면서 워시 쇼크가 한 가지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외에도 어제 좀 지켜보면은 금은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금 금가- 가격은 아예 뭐 네, 엄청나게 30%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금 가격도 거래소에서 하한가를 쳐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10%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원자재랄까요?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걸 이제 레버리지로 선물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그 증거금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증금 같은 걸 좀 넣으라고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빨리 메꿔야 되겠다, 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하나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증거금을 채우려는데 그러면 주식 수익 난 거를 팔아서 한국 시장이 제일 많이 수익이 났으니 이걸 팔아서 이쪽에 메꿨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영향을 줬다는 말씀이죠. 이것도 하나 영향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물론 지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예.
그 한 가지 추가 변수로 볼 수가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변수가 지금 미국발로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시를 지명한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관세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기 타격이 오다 보니까 또 떨어진 거고요. 일반 그래서 투자가들은 근데 이럴 때 또 많이 샀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좀 뭐 존경스럽다 할까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예.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미 투자자들이 또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음. 어제 4조 5,800억 원 정도를 샀거든요. 예. 이게 기존의 순매수액 중에 역대 최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개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샀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조금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이 체험적으로 좀 학습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사는 것들이 조금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양태였는데 예. 최근에는 떨어질 때 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나온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짚어봐야 되는 거는 이제 환율 불안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환율이 1,464.3원으로 맞췄는데 이게 한 25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지금 환율이 이게 1,400원대도 사실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이제 너무 지속화되다 보니까 이걸 사실상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예. 환율이 지금 다시 한 1,500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 불안한 상황이고, 환율이 높아지면은 좀 여러 가지가 악순환이 올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그 돈을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음. 달러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면 원화 표시돼 있는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가지고 가니까 환율에 이게 또 부담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차손이 또 커지잖아요. 예. 그럼 환차손 때문에 또 외국인이 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 예. 들여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또 국내 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전반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정치권의 좀 반응들을 보면은 대통령실은 역시 물어봤을 때 입장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올랐을 때도 제가 꾸준히 짚어드렸었는데 코스피 5천이 되거나 아니면 뭐 코스닥 1,000이 되거나 다 대통령실은 꾸준히 입장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일 열심히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예견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올랐다고 신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도 어떤 반응을 내놓아야 하니까 예. 기본적으로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인상적인 거는 야당이 그렇게 강한 비판을 안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아주 큰 비판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주식 떨어진 거 좀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5% 폭락은 제 기억에도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일단 그 기준으로는 돈을 많이 잃었는데 여기다 대고 얘기하기는 좀 여기다 부담스럽다. 그죠? 대고 지금 뭐 청와대나 아니면은 뭐 여당이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속내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코스피하고 지지율이나 아니면 경제 정책의 성공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장기적으로 여권의 악재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산이 높았기 때문에 잠깐의 골이 깊은 조정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거품이었는지 이런 게 보일 텐데 이건 투자자들이 이제 판단을 잘 하겠죠. 대신 이제 금값, 음값을 봐서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연준 워시. 예. 예, 케빈 워시 지명하면서 났던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크다는 것 같다는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면전에서 난타전 벌인 민주당 최고위. 어제 민주당 최고위 공개된 자리에서 약간 네. 난타전 뼈 있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연구소에서도 예고를 하긴 했었잖아요. 예. 이제 조문 정국 끝나고 본격화할 것이다 이랬었는데 그럴 실제로 거다고 했는데 딱 그랬네요. 네, 실제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폭발을 했는데 좀 작정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위가 높았어요. 그 비당권파로 꼽히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합당 추진에 대해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이런 말들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금 임기 초반인데 2, 3인자들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명선 최고위원이나 뭐 강득구 최고위원들 이제 이현주 의원과 이제 같은 의견을 갖는 이제 최고위원들인데 우군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강득구 최고위원은 2014년에 민주당이랑 새정치연합 합당을 언급하면서 밀실 합의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 측인 이제 예. 문정보 최고위원은 이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 공개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발언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본인도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통합은 힘을 합치는 거고 분열은 힘을 빼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하면 선거에서 하나라도 이기고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2, 3% 박빙의 선거에서 부직갱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다. 이러면서 합당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밝히긴 했습니다. 예.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 얘기한 이 대통령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을 드러냈다.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옆에 정청래 대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사진도 많이 찍혔어요. 둘이 네. 이제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 표정, 뭐 등 돌린 사진 이런 것들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표정을 하는가도 또 관심이니까요. 네. 보통 이런 얘기할 때 저도 최고위원회 많이 들어가 봤는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촤촤촤 들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면전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맘먹고 한 거고 네. 그 배경을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건데 김민석 총리도 합당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요 갈등이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 이제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어제 공교롭게도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신년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합당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김 총리가 이 합당 자체는 찬성한다. 근데 이 합당이 갈등을 키우거나 국정 운영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절차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통합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지금 이 절차를 놓고 왜 최고위원들한테 미리 알리지 않았냐 이런 이제 수기 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예. 이것과 괴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최근에 이제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은 사진이 찍혔는데 뭐 예. 거기에 미략설 뭐 이런 얘기 가격 소재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나온 거.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누가 쓴 것이냐 이제 추측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김민석 총리가 제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거기 나온 내용 중에 당 명칭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이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김민석 총리 입장은 합당에는 원칙적 찬성. 네. 다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네. 최고위원과 논의 없이 갑자기 대표가 터트린 거는 그게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뭐 당명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니까 당명은 지켜야 지켜야 된다. 이런 된다. 입장도 밝혔고요. 네. 예, 초선 의원들도 간담회를 가진다고 했었는데 합당에 네.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네, 어제 그 40여 명이 그 더민초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지금 하지 말자. 이런 우려를 전했다고 하고요. 어제 좀 민주당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그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예. 요 합당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좀 정 대표 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의 기획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비당권파 의원들을 향해서는 위험수위 정치인들이 몇몇 보인다. 합당에 반대하면 반대 이유를 말해야지. 왜 절차로 시비를 거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김민석 총리의 기자간담회가 뒤죠. 네, 맞습니다. 뒤고 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게 전인데 절차 이게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김민석 총리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얘기한 게 돼 있네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좀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이거는 좀 개파색이 옅은 의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예. 지금 절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반대할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절차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시민 전 이사장도 뭐 그런 취지의 얘기 아닐까 싶고요. 어제 조국혁신당 그 조국 대표도 입장을 내놨는데 합당 미략은 없다. 근데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 논쟁을 두고서는 이제 생산적
실용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잠깐 짚어드리긴 했지만 그럼 1인 1표제를 두고서는 어제 오늘 이제 중앙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6시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1인 1표제를 놓고서는 이거 정 대표가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밑작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제적 590명의 과반이 나와야 이제 찬성이 되는 건데 지금 예상은 이제 과반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 어. 나오는데 그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합당론 같은 것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중요 변수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앙위원회 결과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박순봉 기자. 네. 흐름 한번 그냥 다시 한번 짚으면은 일단 요약하면은 차기 당권 경쟁이고요. 그다음에 후계자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왜 이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한가 예전에 한번 짚어드렸는데 일단 청와대랑 교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비유를 해드렸던 게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정청래 대표가 식당 잡고 요리합시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예.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오늘 탕수육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되는 거는 이제 그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 대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섰느냐? 일단 어제 상황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비공개를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공개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예. 최고위 때. 비공개 때 물어보니까 조용했대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전혀 논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생각보다는 안 싸우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비공개 회의 들어갔던 뭐 인사가 하는 얘기가 이건 더 이상 싸울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장이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해가지고 뭘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예, 싸울 수 없다는 말이 뭐 서로 주장해서 설득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미 지나가 이미 버렸다라는 지나갔다. 거죠. 그 전당원 그러군요. 투표가 나온 것도 사실은 그런 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는 정치적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숫자로 정리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청래 대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대로 쭉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대부분 민주당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는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보통 여당 대표의 숙명은 뭐냐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숙명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황우여 대표라든가 잘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대선 후보나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 대표 입장에선 다음번 그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연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무난하게 소위 말하는 뭐 찐명계 후보한테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당은 내가 주도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던져서 이뤄내는 성과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해석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모험을 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직접은 알 수가 없고요. 뭐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는데 다만 민주당의 인사들이 추정하건대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내부 당권 경쟁이 이렇게 벌써 심화가 된다라는 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당권 경쟁이지만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이게 그 다음 대선까지 노린 28년 총선의 공천권 그 다음 대선까지 노린 당권 경쟁이기 때문에 포스트 경쟁으로 비춰질 수가 너무 맞습니다. 커요. 이인자 싸움을 벌써 한다라는 건 절대로 달가울 수가 없는 거고요. 임기 대통령으로서 1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해석들이 나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야당하고 그다음 뭐 일부 언론도 비판을 하면서 지금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우잖아요. 예. 근데 그 표현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서 약간 뭐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민주당의 뭐 인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야당이나 뭐 이런 걸 넘어서 내부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선을 외부에서 싸우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안에서 지금 이런 문제로 싸울 때냐? 지금 지방선거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냐?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종의 좀 보여주기라는 거죠. 내부 갈등 그만하고 지금 그럴 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안정적일 때 아니다. 예. 얼마 전에 입법이 너무 느리다라는 얘기도 물론 야당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여당이 절대 다수인 걸 감안하면 여당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X 표현도 좀 거칠다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주제 볼까요? 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국민의힘 의 총장에서는 갈등 분출. 야당도 지금
권력 투쟁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고요. 일단 그거부터 좀 짚어보면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원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 의원에 대해서 서울 마포갑 재선, 그러니까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세계은행 출신이고 민주당 계열 거쳐서 이제 국민의힘 합류한 이력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거든요. 근데 좀 당내에 제가 좀 물어보니까 시선은 좀 엇갈리는 게 조정원 의원은 예 친윤계로도 분류되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친한계와 각을 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말로는 외연 확장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번 주 안에 뭐 현재로서는 5일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선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의총에서 이제 좀 많이 좀 시끄러웠어요. 뭐 야 XX 어. 나와봐. 뭐 이런 얘기도 오갔다고 오늘 쭉 보도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그 곽규택 대변인이 이제 끝나고 난상 토론이 이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참석 의원 한 80여 명, 발언 이제 신청한 의원 20여 명이에요. 꽤 많은 거죠. 예. 그래서 4시간 가까이 의총이 진행됐는데 의총 분위기 살벌했다 표현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장면이 그 보통 의총이니까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제 의총에 참석을 하니까 친한계 정성국 의원이 왜 의원도 아닌데 참석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조광한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네, 이 얘기할게요. 야 임마 뭐 나와 뭐 이렇게 소리를 예. 치면서 이제 정 의원이 나왔다 왜 뭐 이렇게 이제 반박하면서 좀 고성이 오간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충돌 배경은 이제 결국 한동훈 전 대표 왜 제명했냐 이런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그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제 좀 그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뭐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자 의원은 전당원을 상대로 재신임 투표하고 그 결과를 100% 받아들이자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 좀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오세훈 시장은 뭐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얘기만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런데 그 비공개 최고위 들었던 얘기 중에 갈등이 2개가 있었는데 방금 들으신 거 하나 하고 예. 또 들어보니까 대한과 미래 의원이 한 명 이제 김민수도 얘기해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가가지고 이제 요약하자면 최고위원님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니까 김민수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수용을 하고 이런 관계도 있었다고 하고 좀 굉장히 갈등이 좀 심한데 그 오세훈 시장도 지금 디스카운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특히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재신임 투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 그 민주당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는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은 이미 정리가 어려워진 어렵다.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전에도 짚어드렸던 대로 당권파 쪽에서는 설 전에 당명 바꾸고 강령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모드로 넘어가가지고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는 갈등 중이다라고 듣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박수무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